모든 일은 평범해 보였던 어느 밤에 시작되었다. 나라이라 경은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달구지를 만났다. 소가 끌지 않는데도 그 달구지는 큰 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를 수행하던 병사는 그것이 요괴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곧바로 나라이라의 수레가 옆으로 던져졌고 그는 땅에 넘어졌다. 그 유령 같은 수레에 앉아있던 여자는 자신이 황궁으로 가는 길이라며 7일 동안 가야 한다고 말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나라이라 경 옆의 부하는 그를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 요괴 여자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녀는 요괴로 변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단지 그 이상한 소 수레를 마주친 뒤 다음날 나라이라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측근 히라마사에게 그 소수레 위의 요괴를 제거해 수도의 평화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히라마사는 음양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음양묘에 갔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주로 청문과 역법 관측 그리고 전복 업무를 맡고 있었다. 요괴 처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의 한 음양사가 히라마사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 아베 세이메이를 소개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여우의 아이였다고 한다. 히라마사는 꽃과 야생초로 둘러싸인 세이메이의 저택으로 갔다. 마치 버려진 땅처럼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말했다. 피어나는 순간부터 시들 때까지 꽃은 항상 꽃이라 불린다. 꽃을 다듬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그 남자가 바로 세이메이였다. 히라마사는 그가 자신이 찾던 사람임을 재빨리 깨닫고 정중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끝내기도 전에 세이메이는 사라졌다. 히라마사 앞에는 초록 개구리 한 마리만 있었다. 어쩐지 세이메이 경은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히라마사는 자신이 놀림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을 다시 소개하며 긴급한 일이 있어 세이메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얀 뱀이 그를 놀라게 하여 연못에 빠뜨렸다. 세이메이는 그에게 빨리 물에서 나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마츠와 요로라는 두 소녀를 불러 깨끗한 옷을 가져와 히라마사가 갈아입게 했다. 그 후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도움을 청할 문제를 이야기했다. 4일 전 나라이라 경도 자신과 같은 공간으로서 신비한 소수레를 보았다. 그 수레는 소도 끌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였고 한밤중에 주작대로와 8번가 교차로에 나타났다. 가운데 7번가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나라이라 경은 그 수레를 본 뒤 줄곧 병상에 누워있다. 이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가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랐다. 세이메이는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히라마사는 이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렀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에게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제안했다. 세이메이와 이야기한 후 히라마사는 매우 답답해했다. 그는 일어나서 떠나며 그건 그냥 작은 요마 여자일 뿐이라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요마 여자라는 말을 듣고 세이메이는 갑자기 그 임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다. 그날 밤 히라마사는 요마 여자가 나타난 곳으로 가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뜻밖에도 세이메이도 나타났다. 그는 마음을 바꿨다며 이제는 수도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진실. 그는 단지 그 악마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 히라마사는 그 악마 여자가 소수레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고 물었을 때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그녀는 황궁으로 향한다고 대답했어. 그 여정은 7일이 걸릴 거였어. 이 악마 여자 때문에 황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끔찍했을 거야. 그렇지. 히라마사의 말을 바탕으로 세이메이는 그들이 서 있던 곳이 악마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했어. 황궁으로 가는 길과 소수레의 속도를 고려하면 마귀가 사용한 길목마다 그녀는 매일 한 교차로를 지나갔다. 그리고 오늘 마귀 여자는 4번가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히라마사는 세이메이가 어떻게 악마를 제거할 생각인지 물었다. 여자, 세이메이는 마귀의 영혼은 먼저 정화되어야만 퇴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라이라는 도끼만 접촉했을 뿐이며 며칠 후에는 회복될 것입니다. 휴식일. 예상대로 마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를 기다리러 온 두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세력이 있는 듯했다. 마법진이 미리 설치되어 있었고 수많은 화살이 마귀 여자가 타고 있던 수레를 향해 쏘아졌다. 그래서 그가 나라이라임이 밝혀졌다. 그는 여우 영혼의 아이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직접 복수하고 수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거대한 손이 불타는 수레에서 뻗어나와 나라이라를 붙잡고 그를 불태워 죽였다. 부하들이 그를 구하려 달려들자 그들은 흰개에게 공격당했다. 그러나 그 개와 마귀 여자는 히라마사를 공격하지 않았다. 칼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를 본 흑견과 백견 두 마리가 수레는 반대 방향으로 돌며 점차 사라졌다. 나라이라는 너무 성급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말 불행했다. 다음 날 황제는 히라마사와 세이메이에게 오늘 밤 수라쿠문에서 재집결한 후 소수레를 공격하라고 말했다. 히라마사는 자신이 마녀가 나타난 이유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그는 개가 배달한 이상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개는 그들이 전날 밤 만난 마녀를 따르던 개와 매우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이메이는 히라마사가 편지의 진짜 목표가 아니라고 추측했어요. 편지를 받은 날 히라마사는 황궁에서 황제가 쓴 문서를 필사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가 베껴 쓴 경전에 향냄새가 배어들어 개가 그를 황제로 잘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요괴 여인의 진짜 목표는 황제였어요. 히라마사는 황제를 찾아가 자신과 세이메이가 이 일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그날 밤 수자쿠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라고 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황제는 그의 사려 기품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요청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히라마사와 세이메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다. 계획. 히라마사는 황제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세이메이에게 가져왔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해도 세이메이와 엮이면 궁중에 항상 나쁜 소문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에 대해 궁전입니다. 사람들은 세이메이의 눈을 바라보면 저주가 따른다고 했다. 아마도 그 요녀도 사랑의 저주에 얽매여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증오. 그 순간 마녀가 나타났다. 세이메이는 그녀가 황제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녀는 황제가 그녀를 퇴마하라고 명령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황제를 보기 위해 몸을 낮췄다. 원한이 그녀를 거대하고 흉측한 마귀로 변하게 했다. 히라마사는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를 따르는 두 마리 개가 막았다. 그녀가 모든 의지를 잃은 듯 보일 때 황제의 모습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는 물러나 그가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피했다. 황제가 다가와 마녀 옆에 앉아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구나. 과거에 그들은 우연히 만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황제가 떠날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데리고 있던 두 마리 개도 그녀에게 남겼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기다림과 걱정 속에 살았다. 결국 고통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다. 세이메이가 만든 환영의 격려와 사과의 말을 들은 후 그 악마 여자는 퇴마되어 보라색 꽃으로 변했다. 그녀를 구한 것은 선행이었지만 히라마사는 여전히 악마 여자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가나의 영감은 나이 든 남자로 뚱뚱하고 음탕했다. 아무리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도 그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가 앉아 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할데 없는 미인이 없는지 한탄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개 달린 쥐 한 마리가 다가와 그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히라마사가 다시 세이메이를 찾으러 왔다. 그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3일 전 가나의 영감이 세이메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히라마사는 가나의 영감을 데리고 그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는 가나의 영감이 수도에서 가장 음탕한 남자라고 말했다. 그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누구인지 상관없이 덤벼들곤 했다. 그녀가 누구든지 아마도 그는 세이메이가 어떤 여자가 일으킨 원한을 처리해주길 바랐던 것 같다. 그가 잘못한 여자 때문에. 그리고 히라마사는 욕망에만 이끌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 일부러 나서고 싶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세이메이는 갑자기 히라마사가 들고 있던 상자를 보고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다. 무엇이 들었냐고. 상자가 열리자 모두가 놀란 채로 그 안에는 가나의 영감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하나의 머리가 몸에서 잘려나갔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있었다. 세이메가 그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카나의 영주님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혼자서 물도 마실 수 없었다. 카나에는 전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 전설은 한 남자가 붉은 새 도깨비를 스고로쿠 게임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였다. 그 덕분에 그 남자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손에 넣었다고 했다. 카나에도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특별한 아름다움과 함께 자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붉은 새 도깨비를 찾아 도전하려고 했다. 그에게 카나에는 악마에게 자신이 여자를 향한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아름다움, 이 세상 너머의 여자의 몸을 원했다. 만약 그가 악마를 이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의 몸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하지만 주작붉은 새 악마도 카나에가 진다면 어떤 재능을 내놓을지 알고 싶어 했다. 즉, 무엇을 걸 것인지 말이다. 과거의 하세오라는 귀족도 그 악마에게 도전하여 그 비범한 여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걸었다. 하지만 카나에는 그런 재능이 없었다.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몸뿐이었다. 이 내기에서 내기였다. 악마는 그 제안을 꽤 재미있게 여겨 카나에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투의 밤, 카나에는 자신이 질 것임을 직감하고 게임이 끝나기 전에 도망쳤다. 그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지만 악마는 여전히 그의 몸을 가져갔다. 세이메이는 그 상황에서 악마가 이미 자비를 베풀어 카나에의 몸만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카나에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며칠 전 세이메이가 여자 요마를 퇴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되찾기 위해 주작 요마를 제거해달라고 세이메이에게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그 요마가 인간을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는다며 그러니 무해한 존재를 퇴마할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 카나의 경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히라마사가 요마와 스고로쿠를 두어 이기면 카나에의 몸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다. 세이메이는 도박은 음양사의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들의 임무는 별과 인간의 관상을 연구해 주문을 시전하고 인간에게 해로운 요마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메이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영주를 돕지 않을 생각임을 보고 히라마사가 나서서 대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세이메이가 악마를 물리치는데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세이메이는 어쩔 수 없이 영주를 돕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밤 주옥문으로 가서 악마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카나의 영주는 자신의 집안에서 여자를 탐한 탓에 몸을 잃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얼굴을 들 수 없기에 세이메이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디에 숨을지 몰랐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어떤 협상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카나에의 몸을 되찾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하다니 스고로쿠는 운에 크게 좌우되는 게임이었고 그들이 상대하는 악마와 함께였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더 낮았다. 이기려면 속임수를 써야 했지만 악마가 알아차리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메이는 내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 했다. 히라마사는 어느 밤 주옥문을 지나며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지만 누가 연주하는지는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세이메이는 주홍새 악마에게 이번에는 스고로쿠 대신 다른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카나에의 몸을 되찾기 위해 처음에 악마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들이 운에 맡긴 게임에서 패배 직전에 보이는 반응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게임에서 그때야말로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욕심. 세이메이는 악마를 도발하며 그가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훔쳤지만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세이메이는 또한 악마가 도전의 형식을 자신에게 맡긴다면 자신의 음향사 능력을 걸겠다고 말했다. 도전 형식을 자신에게 맡긴다면 그 제안은 꽤 매력적으로 보였다. 요마는 세이메이의 조건에 동의했다. 그들은 다음 날 밤 같은 장소에서 마주하기로 약속했다. 주작 요마는 세이메이를 이긴 뒤 그의 음향사 능력을 이용해 그를 벌레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든 바꾸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히라마사를 내세워 요마와 맞서게 했고 히라마사는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종일 훈련해야 했다. 그는 조개 뒤집기부터 보드게임까지 여러 가지 게임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노력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세이메이는 이대로라면 카나에님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히라마사에게 계속 자신에게 이길 것이라고 상기시키라고 조언했어요. 마치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았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어
버밀리언스의 악마와 맞설 수 있게 해줄 거였어요. 카나에님의 아들 미치나가는 세이메이 집까지 찾아와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이상한 부재를 보고 카나에님의 가까운 수행자에게 물어봐서 여기로 안내받았어요. 카나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나 황제가 알게 되면 큰일이 될 테니까요. 미치나가는 히라마사와 세이메이에게 아버지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원했다. 그런 간절한 간청을 들은 히라마사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는 다가오는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츠추와 마츠야와 함께 연습을 계속했다. 도전. 그날 밤 두 사람은 주작 귀신과 맞서러 갔다. 그들은 옥상에 서서 승자를 가리기 위한 레슬링 경기에 참여했다. 승자. 처음 그 경기에 대해 들었을 때 히라마사는 매우 불쾌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건장한 귀신과 레슬링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세이메이가 그의 귀에 계획을 속삭인 후 히라마사는 두려워하면서도 동의했다. 악마의 가벼운 잡기 한 번에 그가 옥상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악마가 이미 승리를 거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히라마사는 처마 아래에서 악마의 피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이메이가 오랫동안 노려왔던 것이었어요. 주홍새 버밀리언 버드 악마를 연구하면서 모든 자료는 언급했어요.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먼저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날 밤 히라마사를 끌어당긴 아름다운 소리도 역시 악마가 만든 것이었어요. 히라마사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악마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세이메이는 피리 연주 재능이 아마도 훔쳐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다른 많은 악기처럼 악마의 능력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주홍새 사마귀는 많은 재능을 훔쳤지만 피리 부는 능력은 과거 자신만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주홍문 앞에서 여러 번 피리를 불었어요. 그 재능 하나만으로 과거의 과거 시험에 실패했고 아무리 잘 연주해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피리 연주만으로는 부족했고 더 많은 재능이 필요했어요. 그 집착은 그를 학구적인 젊은이에서 끔찍한 악마로 만들어버렸고 이 땅으로 떠돌게 했어요. 히라마사와 만난 그 밤 그는 멈춰서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마귀의 피리. 주작 마귀는 이를 믿지 않고 히라마사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히라마사가 연주를 시작할 때 자신의 피리를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 소리에 마귀는 완전히 놀랐다. 그때 세이메이는 피리를 마귀에게 건네고 히라마사와 함께 연주하게 했다.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오래도록 갈망해온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기에서 히라마사에게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나의 영주의 몸을 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세이메이는 카나에를 배웅하며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욕망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히라마사는 또 다른 사건으로 도움을 청하러 다시 세이메이를 찾아왔다. 히라마사는 사실 올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이메이도 히라마사가 가져온 문제를 막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히라마사는 도울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갑자기 중년의 여성이 나타났다. 그 여성은 부유한 가정에서 일하는 하인, 코움이었다. 그녀는 세이메이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가 말한 주인은 후지오 부인이었다. 코우무는 세이메이에게 비와를 연주하던 소녀, 후지오 부인에 대해 묻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를 매우 좋아했어요. 코우무에 따르면 3년 전 후지오 부인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큰 슬픔에 잠겼고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쿠조 부인을 소개했어요. 그 소녀의 멋진 비와 독주는 후지오 부인의 마음속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어요. 그녀의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 소녀는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만나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에너지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쯤부터 쿠조 부인은 갑자기 음악 연주를 멈췄어요. 후지오 부인. 여자 음향사가 후지오 부인을 찾아왔고 그 직후에 구조 부인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정에만 나타났고 안색이 매우 창백했다. 그때부터 후지오 부인은 몸이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날개 달린 쥐가 코움에게 와서 걱정된다면 세이메이에게 상담하라고 말했다. 세이메이는 이미 이번 사건의 문제를 파악한 듯했고 즉시 코움을 돕기로 동의했다. 그는 이 사건 뒤에 있는 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믿었으며 아마도
구조 부인이 이미 무언가 나쁜 일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후지오 부인의 저택에 가서 상황을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상황. 호응은 후지오 부인이 아무에게도 보이길 원하지 않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 그날 저녁 세이메이와 히라마사는 후지오 부인의 저택을 관찰하러 갔다. 히라마사는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후조 부인과 후지오 부인이 매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젊은 아가씨의 음악이 멋있었어요. 세이메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리지 말라고 말했다. 음악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단지 주문에 불과했다. 소리가 순수할수록 주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쉽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후지오 부인이 떠나자 쿠조는 거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약해지는 기색을 보였다. 거의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자 세이메이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가갔다. 그는 소녀에게서 강한 향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걸었던 길도 이상한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흙에서도 같은 강한 향 냄새가 났다. 그 강한 향 냄새였다. 잠시 살펴본 후 세이메이는 그가 돌아가기로 결론지었다. 내일 또 이곳에 올 거야. 다음 날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와 마스야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지만 결국 그것을 열어 혼자 먹어버려 히라마사는 조금 실망했다. 세이메이는 마츠추와 마스야가 등나무 꽃에서 태어난 요괴이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세이메이를 돕기 위해 잠시 온 것뿐이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혼자 큰 집에서 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저택. 세이메이는 외롭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본질은 항상 혼자 있어야 해. 그는 누가 함께 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날개 달린 쥐가 다시 나타났어. 그들은 바위산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이끌렸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다. 여성 음향사쿤이 언급했던 것이었죠. 히라마사는 온묘지가 훨씬 어린 여성이라는 사실에 놀랐어. 그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어린 세이메이는 그녀를 만났을 때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 전에 만났을 때 그녀는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했었어. 그 여자는 그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두 사람 다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는 켄혜경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속 놓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지붕에는 수많은 쥐 시체가 걸려 있었다. 이 쥐들은 날개 달린 쥐 요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세이메이와 히라마사를 이곳으로 안내했던 것과 같은 요괴였다. 세이메이는 이 여자가 심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영혼을 먹어치우는 음향사라고 말했다. 그냥 심심해서였다. 그녀의 이름은 아시 다만이었다. 그녀는 이미 세이메이가 온 이유를 알고 있는 듯했고 즉시 물었다. 바이와를 연주했던 소녀에 대해. 세이메이는 다만이 영혼 역전 주문을 썼다고 의심했어요. 이 주문은 죽은 이의 영혼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즉, 쿠조 부인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이메이가 이전에 찾았던 이상한 흙은 그녀의 시신이 묻힌 곳의 흙이었어요. 그 시신이 묻힌 곳의 흙이었어요. 강한 향 냄새는 썩어가는 시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어요. 왜 다만이 그런 일을 어린 소녀에게 했을까요? 그녀는 후지오 부인이 찾아와서 이미 죽었더라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미 죽었더라도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은 소녀의 영혼을 불러 그녀의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했던 겁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지오님은 시체와의 장시간 접촉으로 생명력이 완전히 고갈될 것입니다. 다만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소녀 때문에 그 여자가 죽는다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게임일 뿐이었습니다. 저주를 건 것은 그녀였고 그 저주를 풀러다니는 것은 세이메이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저주를 걸었고 세이메이는 그녀가 만든 주술을 풀고 다닐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주문을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녀가 스스로 즐길 거리가 생길 테니까요. 세이메이는 다른 이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인간의 목숨을 단지 재미로 빼앗았다는 사실에 히라마사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세이메이는 그가 영혼 뒤바꿈 주문을 풀고 후지오 부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녀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이메이는 저주와 주문이 다르다는 것을 히라마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저주는 절박하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주문은 그 저주를 조종하는 것이며 세이메이는 후지오 부인에게 구조라는 소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의 소원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영혼 역전 주문을 풀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저택에 도착해 후지오 부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세이메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구조라는 소녀를 만나게 해주기로 동의했다. 언제나처럼 그 소녀는 거처에 와서 비파를 연주했다. 그녀가 활기차게 말하는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 같지 않았다. 세이메이는 그 소녀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퇴마 주문을 걸고 싶었다. 죽었는지 주문이 울려 퍼지자 구조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마치 푸른 불꽃에 타는 것처럼. 히라마사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볼 수 없어 바로 세이메이를 멈췄다.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보통 퇴마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하지만 남자의 저주가 풀리지 않아서 소녀는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다. 후지오 부인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함께 있고 싶었다. 그리고 소녀도 후지오 부인 곁에 남고 싶어 했다. 세이메이는 소녀에게 더 이상 강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움직일 때에 고통과 어려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겪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만약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한다면 후지오 부인은 결국 죽어라. 그 남자가 그들에게 건 저주는 쌍으로 걸린 것이었다. 둘 다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풀리지 않았다. 쿠조와 후지오 부인은 진정한 친구였다. 서로 덕분에 그들은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긍정적인 면을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를 매우 꺼려했다. 하지만 후지오 부인이 자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그 소녀는 결심했다. 부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떠나기로. 그 순간 세이메이의 퇴마 주문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해 소녀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생에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도 음양사였지만 그 남자에 비해 훨씬 더 친절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에 비해 미부 타다미는 황궁을 떠도는 불쌍하고 야윈 유령이었다. 지친 모습에 절망과 원한이 가득했다. 그의 수척하고 움푹 팬 얼굴에는 항상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타다미의 입술은 끊임없이 실을 중얼거렸다. 그날 밤 타다미는 누군가를 공격했다. 그래서 관리들은 그를 봉인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야 했다. 타다미는 한때 유명한 시인이었다. 작년 궁중 봄시회에서 그는 카인 모리 경에게 졌다. 그리고 결국 좌절감에 휩싸여 죽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이 되어 궁을 떠돌게 되었지만 히라마사는 멀리 앉아 있었다.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다른 관리들은 여전히 그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히라마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그에게 세이메이를 찾아 도움을 구하라고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걸어나가던 중 그는 우연히 플루트를 연주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멜로디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멈춰서 들었다. 그 연주자는 바로 아츠미 경이었다. 히라마사는 아츠미가 비밀곡을 배우기 위해 수도를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곡을 극찬하며 정말 매혹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그는 영원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함께 들어가서 다른 궁중 관료들을 만났어요. 아츠미는 히라마사가 세이메이와 얼마나 가까운지 보고 놀랐어요. 히라마사는 자신이 세이메이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모두 단순히 오해해서 그가 부탁하면 세이메이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줄 것이라고. 반면에 궁중 관료들은 다타미가 원한으로 죽은 것을 약점의 표시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스미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이 그런 일로 죽었다는 것이 무언가를 익혀 완전히 숙달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면 끔찍한 좌절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 실패한다면 단 한 걸음만 더 성공에 다가서 있을 뿐일 때조차도. 히라마사가 돌아오자 다른 조정 대신들은 곧바로 이런 일들이 영혼과 악령에 관한 일들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면 음양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히라마사에게 세이메이에게 가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상황을 조사해 타다미가 사람들이나 궁궐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살핀 뒤 세이메이에 도움을 요청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세이메이가 부탁받지 않고 스스로 히라마사를 도우러 왔다. 세이메이는 누군가가 원한의 귀신을 궁궐에 봉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궁궐에. 그는 히라마사에게 그 귀신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히라마사는 귀신을 본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다다미 경도 만났다고 말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시 감상 모임에서 그 행사에서 궁녀들과 귀족들은 좌우 진영으로 나뉘었다. 누가 더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는지 경쟁하며 서로 주제를 정해 시를 지었다. 타다미 영주는 좌파 시인이었고 히라마사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오른쪽 파벌의 반주입니다.
대회 중에 타다미 영주는 가네모리 영주에게 패했다. 히라마사의 눈에 타다미는 히라마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반대편, 그가 연주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타다미는 항상 도움을 제안했다. 열정적인 도움. 그토록 친절한 사람이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히라마사는 타다미가 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 시를 읊고 있음을 보았기에 타다미가 악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세이메이에게 정말 그를 봉인해야 하는지 그냥 두는 건 아닌지 물었어요. 그를 놔두는 게 가능한지. 세이메이는 다다미의 영혼이 이미 1년 동안 궁궐에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봉인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복수심에 불타는 다다미의 영혼도 도착했어요. 세이메이는 주문을 사용했고 하늘에는 거대한 검은 구름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궁궐 전체를 덮었어요. 세이메이의 예상대로 다다미는 궁궐의 영적 에너지선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를 강제로 봉인하려 하면 더 강력한 영혼을 소환할 수도 있어요. 악령. 그들은 타다미가 아직 품고 있는 후회를 찾아내어 천천히 해결해야 했다. 그것들을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타다미가 죽기 전 살던 집으로 가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을. 그곳의 관리인은 시 모임이 끝난 후 타다미님이 식욕을 잃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먹기를 거부하고 그저 패배를 가져온 시를 읊으며 앉아 있었다. 그 시를 계속 낭송하며 날이 갈수록 그렇게 지내며 점점 쇠약해져 갔다. 모든 활력을 잃고 결국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패배했지만 이렇게 깊은 우울에 빠진 적은 없었다. 그 정도로 다시 말해 그 시 대회는 타다미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세이메이는 타다미가 남긴 소지품을 연구용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모든 짐은 히라마사에게 맡겼다. 타다미 경은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기에 그의 소지품은 시집뿐이었다. 그의 궁중내 지위는 높지 않았고 아마도 꽤 검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 궁중시 모임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재능을 갖추고 황제의 눈에 띄려고 했어요. 그는 적은 월급을 모두 시와 공부를 위한 재료와 책을 사는 데 썼어요. 그는 그 시회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할 수 있어요. 승진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것이 그의 좌절을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이해할 만했어요. 세이메이는 타다미가 왜 그렇게 씁쓸해졌는지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함께 가나모리에게 갔어요. 세이메이는 가나모리가 타다미를 이기기 위해 썼던 시를 읊으며 그 시가 그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세이메이는 그 시를 오래전 전에 내려오는 시집에서 찾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며 그때 칸나모리는 그 시를 방랑자에게서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길에서 그는 그것이 사랑의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다미와의 대회에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 시가 오래된 책에 실린 것인 줄 몰랐어요. 그 시가 오래된 책에 실린 것인 줄 몰랐어요. 아마 다다미는 칸나모리가 표절한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시 모임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 시가 오래된 책에서 온 것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문학적 지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문학적 지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실을 알면서도 타다미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에 세이메이는 또 한 번 시 비평 모임을 열어 타다미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고 그가 평화를 찾고 나아가길 바랐다. 그는 히라마사에게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다미의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히라마사는 즉시 아츠미를 찾아갔다. 그들이 황궁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타다미가 지나갔다. 카나모리는 용감하게 달려가 타다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다시 경쟁하고 싶었고 그날의 부정을 황제에게 알리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다미의 승리. 하지만 가라앉기는커녕 원한에 찬 영혼은 악령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가나모리는 시회 당일 다다미가 흰 모자를 쓴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세이메이가 다다미의 혼을 달래는데 실패했다는 소식이 온 궁궐에 퍼졌습니다. 많은 궁중관리들은 결국 그는 천한 여우 요괴의 아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자신의 능력보다 황제에게 아첨하는데 더 능숙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사 기술. 하지만 세이메이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정말로 중상모략에 분노했다면 이미 모두에게
치명적인 저주를 내렸을 것이다. 전날 밤 덕분에 그는 다다미 공이 그렇게 신랄하게 말한 이유가 가나모리 공에게 패배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듯했다. 세이메이가 서류를 읽고 있을 때 거대한 검은 고양이가 갑자기 그의 서재로 뛰어들었고 이어서 야스노리와 황실에서 일하는 음향사들이 도착했다. 그는 세이메이에게 반드시 황제의 명을 집행하라는 전가를 전하러 왔다. 타다미 경의 복수심 어린 영혼. 타다미의 아버지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른 아침 히라마사는 세이메이를 끌고 타다미의 고향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타다미의 아버지 타다미네는 시세계의 대가였다. 세이메이는 타다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붓글씨 2점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들이다. 그는 더 진한 먹으로 쓴 글씨가 종종 더 좋은 시라고 지적했다. 아들의 비밀이 드러난 것을 보고 타다미네는 어쩔 수 없이 세이메이에게 진실을 고백했다. 그는 아들의 모든 시가 아들이 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타다미는 시에 대한 재능은 없었지만 시를 깊이 사랑했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는 악마에게 이용당했을 것이다. 몇 년 전 타다미의 시가 갑자기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타다미네는 이를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따라가 산 뒤에서 자주 악마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 산 뒤에서. 하지만 두려워서 그는 아들에게조차도 그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타다미가 시 모임에 사용한 사랑을 주제로 한 시는 그 악마에게서 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다미 같은 사람이 남의 작품을 표절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게 가능하다고. 세이메이는 시회 때 다다미가 시를 지어줬던 귀신 때문에 졌다고 의심했어. 그 귀신이 준 시였지. 그 귀신은 그 일에 화가 나서 다다미를 죽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면 아직 귀신을 찾아야 했어. 그리고 세이메이가 퇴치해야 하는 것은 다다미가 아니라 귀신일 수도 있었어. 산 뒤에 나무에 숨어있는 귀신 말이야. 세이메이는 귀신이 쓴 시를 읽고 그 시가 전혀 의미 없고 공허하다고 평했어. 그 시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모욕에 분노한 귀신이 즉시 나타나 세이메이를 꾸짖었다. 그의 시를 비판한 것에 대해 그는 세이메이 같은 오만한 사람이 그 시 속 깊은 의미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의미를. 히라마사는 그 귀신이 다타미를 저주해서 죽게 만든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 귀신은 전혀 몰랐고 사실 다타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른 채였다. 그 귀신은 슬퍼하며 울었다. 다타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동안 그는 산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유일한 친구를 해칠 리 없었다. 과거의 타다미는 자신의 시적 재능 부족에 대해 한때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산 꼭대기에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죠. 그때 그를 막았던 것은 바로 이 악마였으며 그의 시를 통해 막았어요. 그는 타다미에게 시 비평 모임에서 이기고 싶냐고 물었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악마는 자신의 시적 능력이 아직도 현대에서도 통하는지 궁금해서 그랬지만 타다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악마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시를 짓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죠. 타다미가 대회에 참가했고 악마는 타다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를 지었다. 제공됨.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작업했고 요괴는 자신의 시가 공연되는 것에 만족했다. 타다미는 명성을 얻었고 모든 것이 잘 될 뻔했다. 하지만 황실 시평 모임에서 타다미는 혼자 시를 써서 출품했다. 그 시는 카네모리의 시에 졌다. 요괴는 카네모리 영주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황제에게 경고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타다미가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다미는 더 이상 악마와 함께 시를 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악마는 세이메이에게 그를 데리고 다다미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마도 그가 유일하게 그 안의 증오를 풀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서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고 평소처럼 다다미는 궁궐을 거닐며 내 사랑의 이야기를 읊조렸어요. 악마가 그에게 소리쳤어요. 최근 들어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쓴 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한 자신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도 몰랐어요. 악마는 타다미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묻고 있었다. 시 12 모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는지 타다미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카인모리에게 악마의 시를 읽어줄 때였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처음으로 혼자 쓴 걸작이
악마의 작품을 능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친구에게 도전하려면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라는 생각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처럼 악마가 될 재능이 없었다. 실을 쓰는 행위에 매료되어 그의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던 그는 죽기로 선택했다. 악마는 마지막으로 그와 경쟁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다미는 지금 마음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메에게 퇴마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한심하고 복수심에 찬 영혼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세이메는 다다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악마도 히라마사도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다미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다다미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께서 세이메이에게 내리신 명도 완수되었습니다. 히라마사는 잠시 전 다다미가 시를 짓고자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시. 하지만 세이메이는 주저없이 그를 퇴치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헛수고였습니다. 세이메이가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다음 날 히라마사는 나츠미 경위곡을 연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선율을 다다미에게 바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세이메이가 한 일에 분노하여 마치 세이메이를 모르는 척까지 했습니다. 전날 이미 끝내고 도시 곳곳에 이상한 소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평범한 온순한 귀부인들과는 달리 그녀는 온종일 곤충을 숭배하는 데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한 곤충 공주라고 불렀다. 그 소녀는 치우코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여자의 진정한 행복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계속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 곤충에 집착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충고를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세이메이는 호숫가에 앉아 사케를 마시고 있는데 미치나가가 찾아왔다. 그는 무슨 일이든 듣지도 않고 세이메이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세이메이는 즉시 거절하며 매우 바빠서 사소한 심부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심부름. 미치나가는 그렇다면 히라마사에게 부탁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히라마사의 이름을 듣자 세이메이는 재빨리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이제 미치나가가 부탁하러 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먼저 미치나가는 지난번 주작 요괴 사건 때 아버지를 도와준 것에 대해 세이메이에게 감사했다. 사건 때 오늘은 치우코 부인의 아버지인 다카바나 세이누키 경이 그의 딸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서 왔다고 했다. 그의 딸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서 왔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치우코 부인은 다른 아이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귀족 소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종종 개울가에 가서 가재를 잡거나 나무에 올라가 꽃을 따르고 곤충도 잡았어요. 그 소녀는 애벌레를 특히 좋아해서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세이메이는 이 소녀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소문이 많아서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녀를 곤충 공주라고 불렀어요. 비록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지만 그 소녀는 눈썹을 다듬지 않았어요. 화장을 하거나 이를 검게 물들이지 않았다. 세이누키 영주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의 딸이 결코 남편을 찾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절박한 마음에 그는 대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대만에게 가서 딸이 곤충에 대한 관심을 잃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다. 대만은 그가 딸을 향한 사랑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녀가 제안한 방법은 딸에게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었다. 그녀는 독성 물질을 사용해 그 소녀가 곤충을 기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잃게 하려 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딸의 방 아래에 빈 항아리를 하나 놓았다. 10일 후에 열기 위해서였고 그 후 다시 10일 동안 항아리를 묻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열었을 때 작은 벌레가 들어있을 것이었다. 그는 딸이 그렇게 못생긴 벌레를 갖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츠우코 부인은 그것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 생물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고 검은 벌레라고 이름 붙인 후 반려동물로 키우기로 했다. 그때부터 검은 벌레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으며 손가락만 한 작은 생물에서 커졌다. 그것은 이제 아이만큼 커졌다. 세이메이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꽤 번거로웠다. 세이메이의 형 가모 야스노리가 히라마사를 찾아왔다. 그는 히라마사에게 토다미의 테마가 직접 황제의 명령임을 알렸다. 황제 또한 세이메이와 교류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황제의 후원이 없으면 그와 세이메이 같은 음양도 수행자들은 평민들에게 악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세이메이는 직접 치우코 부인의 저택을 방문했다.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안에서는 그녀가 즐겁게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발견한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각각의 곤충에 이름도 붙였죠. 세이메이를 보자 그녀는 그를 데리고 자신의 검은 벌레를 보여주었어요. 검은 벌레는 신비한 생물이었고 그녀는 그것이 고치를 깨고 나올 날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세이메이는 결국 그것이 붉은 벌레라고 말했고 고치에서 나올 때 굉장히 사나워질 거라고 했어요. 붉은 벌레는 독성 물질에서 태어난 일종의 곤충이었고 일단 고치를 깨고 나오면 그것을 키운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치우코 부인은 죽을 때까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깊은 곳에는 악의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붉은 벌레는 이 숨겨진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세이메이는 앞으로의 해를 막기 위해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타다미 영주를 퇴마하던 밤에 히라마사의 말을 기억했다. 그는 치우코에게 검은 벌레가 고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해로워진다면 그는 그것을 퇴마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치우코는 세이메이가 검은 벌레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에 매우 감사했다. 그녀의 정원을 산책하던 중 세이메이는 중국 뿔이라는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대화 중에 다른 곳에 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좀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다. 검은 벌레가 갑자기 나무의 줄기로 날아갔다. 치우코는 그것이 누에고치를 만들기 위해 씨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오늘 밤에 검은 벌레가 해로운 존재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임을 의미했어요. 그것이 해로운 생물인지 아닌지. 히라마사는 야스노리의 말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는데 아츠미가 다가왔어요. 아츠미는 스자쿠 마귀가 준 피리를 히라마사가 연주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아하니 스자쿠 마귀를 제외하고는 히라마사만이 피리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히라마사는 알고 있었지만 세이메이의 다다미 테마는 그 때문이었다는 것을. 황제의 명령에도 그는 여전히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다. 데맨드는 그를 찾아와 특별한 곳에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 장소, 세이메이와 치우코 부인은 함께 앉아 검은 벌레가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고치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녀는 세이메이에게 남성복을 입는 것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옷들이 그녀의 활동에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방문했지만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벌레에 관한 모든 진실을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는 단지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안묘지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녀는 결혼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자신일 때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디메는 히라마사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녀는 치우코의 블랙웜이 고치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블랙웜을 잡아 자신의 시키가미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녀는 블랙웜을 데려가서 자신의 시키가미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계획이었어요. 치우코는 아무리 흑룡이 못생겼다 해도 그녀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대만은 그것이 흑룡에 대한 비방, 허위 고발, 고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에는 그녀 아버지인 세이노키의 원한과 굴욕이 담겨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그녀 아버지의 분노와 굴욕이 담긴 것이었다. 세이노키 영주, 치우코는 자신에 대해 말한 것들에 정말 슬프고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그녀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다. 세이메이는 흑룡이 고치를 깨고 태어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였다. 이 말을 듣고 히라마사는 그들의 편에 서서 대만에 반대하며 그녀가 검은 벌레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대만과 세이메이가 마주한 가운데 세이메이는 검은 벌레에 고치의 부적을 사용하고 히라마사에게 피리를 불어달라고 부탁했다. 피리 소리는 고치의 부화 과정을 빠르게 하는 듯했다. 검은 벌레의 특별한 점은 보통 독성 물질에서 태어난 생물들은 흉측하지만 치우코의 사랑을 받아 자란 검은 벌레는 전혀 해롭지 않고 매우 아름다운 나비로 변했다는 것이다. 히라마사와 세이메이는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졌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버섯 바구니를 가져가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선물이 훌륭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이메이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어린 소년이 세이메이의 집에서 뛰쳐나와 히라마사와 부딪히며 옥 비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떠났습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와 함께 술을 마시려는 생각으로 버섯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이메이와 함께. 하지만 세이메이는 그를 거절하며 방금 맡은 일이 바쁘다고 설명했어요. 그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이온 사원의 승려가 그가 보낸 곤충들을 식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 곤충들이 매일 아침 대전당에 나타났을 때, 세이메이에게 보내졌을 때 모두 죽었어요. 승려는 그에게 천주의 희귀한 경전 세트를 교환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그의 도움을 위해서였어요.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에게 왜 찾아왔는지 물었어요. 히라마사는 갑자기 세이메이에게 그의 본명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세이메이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히라마사가 황제의 사촌임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왜 하라마사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을까? 사실 하라마사는 오늘 단지 세이메이의 곁을 지키러 온 것이었다. 이렇게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으니 세이메이가 매우 외로울 것 같았다. 하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입구에서 본 초록머리 소년에 대해 물었다. 그곳에서 세이메이는 그 소년이 단지 어머니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부적을 받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일 아침 감옥 강가에서 천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라마사가 여기 있으니 세이메이는 함께 무언가를 하며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아침에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승려가 보낸 지루한 벌레들과 비교해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훨씬 더 흥미로워 보였다. 세이메이는 총 262마리의 벌레를 세었고 그중 몇 마리는 매우 이상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와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세이메이는 아직 벌레들로 바빴다. 히라마사는 방문할 때마다 이 저택이 유난히 조용하다고 말했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는 예전처럼 조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치우코 양이 달려와 세이메이를 찾았다. 그녀는 그 정원에서 햇빛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심을 자리를 찾고 싶었다. 특별한 종류의 식물을. 매미 유충 사건 이후로 그녀는 희귀한 뿌리들을 가져오고 있었고 구근이나 씨앗을 정명 세이메이의 저택에 가져와 심고 있었다. 히라마사는 치우코에게 검은 구슬에 대해 물었다. 치우코 양은 재빨리 모자를 벗었고 그 큰 검은 구슬은 정명의 덕분에 훨씬 작고 귀여워져 있었다. 치우코는 정명의 정원에 꽃 심기를 마쳤으며 다음 가을에 그것들이 귀족의 모자를 닮은 아름다운 녹색 꽃으로 피어날 거라고 말했다. 그 식물은 1월 초아코니튬이라고 불리는 독초였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이것은 심장병 치료에 유용한 약초일 수도 있습니다. 히라마사는 이 꽃이 세이메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치우코 씨에게 세이메이는 병을 고치는 약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승이 보내온 이상한 벌레들도 보러 데려갔습니다. 그 벌레들을 보고 그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히라마사와 세이메이와는 달리 그녀는 모든 벌레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각 벌레마다 고유한 직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벌레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정말 똑같이 보였어요. 세이메이의 저택에는 그날 많은 귀빈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아스미 씨도 와인 한 병을 가져와 세이메이와 함께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그들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히라마사와 치우코 양은 벌레를 분류하느라 바빴어요. 아스미는 히라마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친구는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세이메이와 가까운 모습을 보고 아스미는 기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면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치우코는 일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츠미는 세이메이가 자신의 제자를 잘 돌봐주길 원했다. 사람들은 종종 히라마사가 여우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아츠미는 그가 좋은 사람이며 히라마사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히라마사는 항상 세이메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는 저택에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외로울까봐 자주 세이메이를 찾아갔다. 매우 외로울까봐. 심지어 세이메이가 모두를 밀어내려 한다고도 말했다. 히라마사는 실수로 벌레 하나를 밟았다. 복도에서 소란이 일자 세이메이와 아츠미가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 상황을 이상하게도 히라마사에게 밟힌 후 벌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히라마사의 발에 이상한 한자가 나타났어요.
그 문자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모두들 그 문자가 벌레가 사라질 때의 공허함을 나타낸다고 추측했어요. 아니면 그때까지의 노력의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또는 금지된 것을 나타내거나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총 262마리의 벌레가 있었어요. 이 숫자를 듣고 아스미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262개의 문자였어요. 세이메이는 마츠와 요로를 불러 그의 편지를 베인쿄 사원으로 보낼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베인쿄 사원으로. 그날 밤, 네 사람은 호숫가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히라마사는 치우코 양이 아츠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아츠미 경이 식물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아츠미 경은 매우 뛰어났다. 그는 음악, 시, 궁술 등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 세이메이는 벤쿄 사찰에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종이로 접은 비행기 모양의 편지가 날아와서 세이메이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세이메이가 예측한 대로 벌레들의 진짜 모습은 바로 금강경이었습니다. 262자로 이루어진 불경으로 그중 21자가 그것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이메이는 이 일에 대해 벤쿄 사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경전이 오랫동안 경전전에서 먼지에 덮여 있었고 모든 글자가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아서 글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읽혀지지 않아 글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원 주변을 움직이는 벌레들. 벌레들은 승려들이 열심히 반야심경을 더 자주 외울 때만 나타났다. 그랬다. 그 일은 그렇게 잘 해결되었다. 벌레들은 치우코 양이 기념품으로 가져갔다. 히라마사는 자신은 플루트만 연주할 수 있어서 아츠미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랬다. 하지만 사실 히라마사의 플루트 연주도 꽤 감탄할 만했다. 그의 플루트 소리는 세이메이의 주문과 어우러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것조차 검은 구슬을 구해냈어. 치우코 씨는 히라마사에게 피리를 붉게 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 음악은 깊은 감동을 주었지. 치우코 씨와 아츠미님을 보내고 난 후 히라마사와 세이메이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 세이메이는 처음 히라마사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그에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라면 히라마사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거야. 히라마사가 졸기 시작하자 세이메이는 마츠와 요로에게 그를 방으로 데려가서 재우라고 부탁했어. 잠들게. 다음날 아침 그들은 강가로 가서 세이메이가 전에 말한 천년에 한 번 있는 사건을 목격했다. 잠시 기다린 후 그들은 강이 그 구간에서 3마리의 용 어미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강 구간에서 이때 히라마사는 전날 저택 문 앞에서 만난 소년이 자신의 용 어미를 위한 안전부적을 부탁하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그의 어미는 무사히 새끼를 낳았고 수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지개를 감상한 후 막 떠나려던 찰나에 하얀 연기가 갑자기 나타났다. 종이 조각을 들고 있는 가면을 쓴 악마가 와서 세이메이를 해치려고 했어요.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와 협력하려 애썼지만 이 악마는 꽤 강력해 보였어요. 그는 세이메이를 의식을 잃게 했어요. 히라마사는 세이메이를 들고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곳에는 세이메이의 선배인 야스노리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세이메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히라마사는 야스노리에게 악마의 손에서 나온 벌레가 세이메이의 입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야스노리님은 즉시 그것이 빨간 발톱 유추임을 알아챘지만 매우 보기 좋지 않았어요. 수유코가 키운 유충과는 달랐다. 히라마사는 수유코를 찾아가 세이메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때 야스노리가 세이메를 만지려고 했다. 마스와 요로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단지 친숙한 영혼이었고 곧 야스노리에게 꽃잎으로 변했다. 야스노리는 세이메의 목에 손을 대고 주문을 외우며 마치 붉은 발톱 유충을 세이메 몸 안에 가두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수유코와 히라마사가 제때 도착했다. 야스노리는 수유코의 검은 구슬을 세이메 몸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이 악마의 붉은 발톱 유충과 싸울 것이다. 그는 세이메이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지만 시도해야 했어요. 그는 스유코에게 검은 구슬을 세이메이의 몸에 넣는 주문을 외우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에는 두 벌레가 세이메이의 몸 안에서 싸우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몸 안에서 운이 좋다면 세이메이는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거예요.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의 손을 잡으며 그를 격려했어요. 그러나 세이메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히라마사는 꿈속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것은 세이메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는 야스노리의 아버지에게 제자로 받아들여졌어요. 다다유키. 그때 그는 종종 그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너는 여우의 자식이니 산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거기 머물지 말고. 그날 밤 세이메이와 3명의 학생들이 다다유키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이메이는 즉시 그것을 스승에게 보고했어요. 다다유키는 모두에게 수레 밑에 숨고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악령을 쫓기 위한 주문을 외울 것이었어요. 수레 밑에 숨는 동안 세이메이의 그부 중 한 명이 계속 떠들기 시작했어요. 수도꼭지를 만지고 있었다. 세이메이는 그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지만 그부는 그를 꾸짖으며 여우의 자식이라 부르며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 소리에 귀신이 끌려와 그부를 공격했다. 다른 두 학생은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도 귀신에게 잡아먹혔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전체에 세이메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는 귀신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는 세이메이는 혐오스러운 괴물이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야스노리의 그를 향한 시선은 점차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사나가는 세이메이가 기운이 없을 때를 틈타 위로하며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했어요. 그는 세이메이의 스승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선생-제자 관계 이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유대감 같았어요. 나중에 마사나가는 세이메이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그는 주문을 써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여러 해 동안 괴롭혔다. 그리고 그가 계속 책임을 지면 가족은 망할 것이다. 마사나가는 저주 주문을 사용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아직 배우는 중이라 효과가 없었다. 그는 세이메이가 저주를 강화해 완전한 효과를 내길 원했다. 세이메이는 양심상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사나가가 주문을 사용해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아버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사나가는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 세이메이를 암살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세이메이는 그에게 맞서러 갔다. 마사나가는 세이메이가 먼저 자신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말하길 비록 친구였지만 세이메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다. 세이메이는 그런 친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 후로 세이메이는 큰 저택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어느 오후 술을 마시던 중 보라색과 흰색의 두 목련 꽃잎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이 꽃잎들과의 연결을 느끼며 세이메이는 주문을 외워 그것들을 변환시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정령들에게 의지했다. 사실 그는 항상 매우 외로웠다. 세이메이의 꿈속에 히라마사가 나타나 그들은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세이메이는 마음을 열고 이꺼려 하던 우정을 받아들인 듯했다. 세이메이의 아픈 과거를 보면서 히라마사는 친구의 고통에 감동하여 크게 울었다. 히라마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는 태산에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말했다. 수명을. 그 신에게 세이메이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려면 희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주 소중한 무언가. 히라마사는 마지막으로 플루트 연주를 한 곡 하기로 계획했고 그 후 신에게 세이메이의 수명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다. 야스노리는 세이메이 안에 두 종류의 벌레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밖에 나가는 동안 스유코에게 세이메이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플루트 연주 능력을 포기한 후에도 히라마사는 계속 괴로워했다. 어떤 후회를 느끼면서도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의 희생 덕분에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세이메이는 구형의 물체를 토해냈다. 그는 어제 공격했던 빨간 발톱 유충의 잔해처럼 보였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유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히라마사도 세이메이의 건강이 걱정됐어요. 세이메이가 괜찮다는 것이 확인되자 히라마사는 안도했어요. 야스노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세이메이는 그가 구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스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메이는 그를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야스노리는 이 사건을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했고 세이메이는 지금은 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가 떠난 후에요.
야스노리는 세이메이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탄했어요. 세이메이는 빨간 발톱 유충에게 공격당한 후에도 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스유코는 검은 구체가 유충을 몸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런데 히라마사가 어제 밖에 나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서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아스미도 히라마사를 변호하며 그가 플루트 연주 기술을 거래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사과하며 만약 그가 그 밤에 플루트를 연주했다면 세이메이는 공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한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을 잃고 플루트를 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이메이는 그에게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날 밤의 악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악마가 반은 악마, 반은 인간이라고 믿었는데 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악마로 변했다는 의미였다. 그 악마는 뿌리 하나뿐이었는데 이는 완전히 변신하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그 순간 악마는 여전히 인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어서 다른 악마보다 다루기 어려웠다. 극한 상황에서 악마가 된 사람은 그들의 증오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세이메이는 자신을 공격한 악마에 대해 묻기 위해 다만을 찾아가고자 했다. 빨간 발가락 유충을 만드는 법을 다만 외에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었기에 마츠와 요루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치우코는 그의 건강이 약해져서 그들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세이메이는 이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보통 정령들은 그의 명령 없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우코는 그 악마가 사실 야스노리 경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세이메이가 의식을 잃은 동안 야스노리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세이메리를 돕고자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히라마사는 야스노리가 왜 검은 구슬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가 도우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구슬이 붉은 발가락 유충을 물리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가 야스노리를 불렀는지 물었다. 그러나 히라마사는 야스노리가 자신보다 먼저 세이메이의 저택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했다. 모두가 야스노리가 세이메이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만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선배 형이 자신에게 그런 증오를 품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세이메이는 주문을 외워 다시 어두운 나방들을 불러냈다. 하지만 그가 사방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다만을 찾지 못했다. 한편 황궁 안에서는 세이메이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가 저주를 받고 야스노리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세이메이의 적들이 그를 몰아내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소문을 알렸고 황제는 그를 궁으로 불러 신문했다. 관리들은 계속해서 세이메이를 비난하며 만약 그가 하찮은 벌레에게 패배했다면 그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오직 하나의 경만이 세이메이를 믿고 그의 편을 들며 그를 역대 최고의 음향사라고 불렀다. 관리들은 세이메이와 다른 음향사 사이의 대결을 조직하려고 그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다. 세이메이는 이 아이디어가 지루하다며 솔직히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상대가 다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 다만은 세이메이가 이기면 그에게 그날 밤 공격했던 악마의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곧 강력한 술법을 사용해 주술 대결을 벌였다. 그 모습에 궁궐의 모든 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대결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한 무리의 마귀 머리들이 나타나 모든 음향사와 심지어 황제까지 공격했다. 모두가 당황해 도망쳤다. 세이메이는 악마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들어 모두가 탈출할 수 있게 했다. 그는 히라마사의 플루트 연주와 함께 악마를 물리칠 생각이었지만 히라마사는 그날 플루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이메이는 그 후 주문을 사용해 악마 머리들을 제거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마침내 세이메이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했다. 세이메이가 떠날 때였다. 그는 그날 밤 자신에게 붉은 발가락 유충을 사용한 악마에 대해 다만에게 묻고 싶었다. 앞서의 악마 머리들도 세이메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만이 만든 것이었다. 명예. 다만 세이메이가 그녀를 물리치면 악마의 진짜 정체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죠. 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악마는 세이메이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 세이메이를 찾아왔는데
익숙한 쌍둥이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자 진홍색 참새 요괴는 히라마사에게 피리를 그만둔 이유를 묻기 위해 갔습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희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홍색 참새 요괴는 여전히 히라마사에게 피리를 간직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젠가 다시 연주할 거라 기대하며 히라마사는 궁궐 관리들이 세이메이가 한밤중에 침상 곁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불평하는 것을 엿들었다. 세이메이가 자신을 거의 저주한 사람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죽음.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관리들은 궁 안에서 누가 그렇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지 궁금해했다. 세이메이를 향해서 이것이 히라마사로 하여금 야스노리 경에 관한 치우코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어떻게 미리 세이메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는지 물었다. 저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이메이는 자신과 같은 안묘지가 각자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라마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만약 히라마사가 자신을 해친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메이는 현재 안묘지의 집에 머물며 밤에 있을 악마 찾기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히라마사가 들어오자 세이메이는 오늘 밤부터 악마 사냥 임무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늘 밤이다.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 중이며 히라마사의 플루트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히라마사는 이 요청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히라마사는 최근 여러 관리들로부터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세이메이에게 물었다. 세이메이가 밤에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이메이는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는 붉은 발가락 유충들이 확실히 대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어떤 관리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해 대만에 대해 관리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처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카나의 경이 와서 세이메이에게 그가 한 위협에 대해 물었다. 그에게 맞서서 관리들과 황제는 악령을 쫓기 위해 큰 의식을 치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이메는 반대했어요. 그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믿으며 악령은 단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누군가가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귀찮은 관리들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떠나도 된다고 허락을 구했어요. 히라마사는 궁전을 돌아다니던 중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피리를 연주하던 아침이었어요. 히라마사는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며 듣다가 막 떠나려던 찰나였어요. 아츠미가 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그는 히라마사 앞에서 플루트를 연주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히라마사가 세이메이 때문에 플루트를 연주할 능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결국 히라마사는 항상 궁궐에서 최고의 플루티스트였어요. 하지만 히라마사는 그것이 아츠미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어요. 그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 플루트를 연주했어요. 물론 그가 플루트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가 세이메이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히라마사도 이것을 새로운 것을 추구할 기회로 여겼어요. 유용한 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아츠미는 그때 크림슨 스페로우가 준 쌍플루트를 히라마사에게 부탁했어요. 악마의 히라마사는 그 플루트가 매우 특별해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는 그것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몇 년 후에 다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몇 년 후에 다시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밤이 깊어지자 세이메이와 히라마사는 나무에 올라가 의식을 치러 세이메이를 공격했던 붉은 발톱 애벌레를 깨우려고 했어요. 히라마사는 그 생물이 깨어나면 다시 세이메이를 공격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세이메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 생물을 다시 만들어 그것을 만든 자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세이메이는 누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붉은 발가락 애벌레를 쫓아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히라마사는 세이메이가 왜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애벌레를 추적하는 데 집중한 세이메이는 히라마사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말했다. 안개가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았다. 세이메이는 야스노리가 서 있던 곳에 도착했다. 히라마사는 실제 악마와 마주하게 되었고 야스노리는 설명했다. 그가 붉은 발가락 유충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세이메이를 싫어했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 악마를 만들어 자신이 악마가 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세이메이를 경멸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세이메이를 데려왔을 때 아버지가 세이메이를 보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거스를 수 없었다. 또한 그가 세이메이에 사용한 검은 구슬은 별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이메이가 왜 살아남았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야스노리는 붉은 발가락 유충의 목표가 세이메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라고 의심했다. 세이메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히라마사의 위험을 깨닫고 서둘러 친구를 찾으러 달렸다. 히라마사가 만난 악마는 사실 아츠미였다. 그는 항상 히라마사의 피리 연주를 질투해왔다고 고백했다. 기술을 붉은 발톱 유충은 히라마사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그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츠미는 세이메이를 구하기 위해 히라마사가 재능을 잃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다. 오랜 수색 끝에 세이메이는 마침내 히라마사를 찾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마가 히라마사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 세이메이는 재빨리 부적을 사용했다. 하지만 악마는 그것을 막고 도망쳤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를 도우러 달려갔고 그가 곁에 머물지 못해 미안해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 믿었다. 히라마사는 죽기 전에 처음으로 세이메이에게 악마 아츠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시간.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의 이름을 불렀다. 그 후 세이메이는 아츠미에 대해 다만에게 답을 구하러 갔다. 다만은 세이메이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인간답다고 말했다. 회의. 그녀는 세이메이가 히라마사를 복수하기 위해 아츠미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세이메이는 다만이 왜 아츠미가 악마가 되도록 도왔는지 의문을 품었다. 다만은 세이메이가 인간과 그렇게 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 드물었고 그녀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이메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단지 상황을 가지고 놀고 싶었을 뿐 히라마사가 진짜 죽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히라마사의 죽음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진짜 원인은 세이메이가 주의와 조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몇 가지 징조가 있었지만 세이메이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세이메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히라마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결코 말하지 않았기에 그를 탓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히라마사 자신의 결정의 결과였다. 다만은 세이메이의 친구에 대한 시각을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는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히라마사에게 세이메이는 힘들 때 매우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히라마사는 그를 구하기 위해 플루트 연주 능력을 희생했다. 세이메이는 친구를 잃는 것이 플루트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주 능력을 히라마사 덕분에 세이메이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세이메이는 다만에게서 받은 정보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아주 오래전에 그는 히라마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를 처음 믿었던 사람은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를 이해했습니다. 외로움. 치우코 부인도 히라마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집 하인이 아츠미의 옷에 핏자국을 발견하고 그에게 새 옷을 가져다줘. 아츠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 근처 꽃숲에 있던 악마가 그에게 지금은 연주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히라마사에게 받은 플루트를. 그는 이제 수도에서 가장 뛰어난 플루티스트였다. 아츠미는 그 플루트를 강물에 던지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악마가 물속에서 나타났고 마치 두 번째 인격처럼 보였다. 아츠미는 히라마사의 죽음에 대해 악마를 탓했다. 아츠미의 옷을 준비하던 하인 하나가 우연히 그의 반악마 형태를 보고 겁에 질렸다. 아츠미 안에 있던 악마가 거리로 뛰쳐나와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아츠미는 악마가 자신의 몸을 떠나길 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악마는 아츠미에게 빨간 발톱 유충이 나타났을 때 히라마사를 죽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아츠미는 요구하러 갔지만 그 결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히라마사를 유인해서 그의 재능을 희생시켜 세이메이를 구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재능을 잃은 후에도 히라마사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질투로 가득 찬 악마는 아츠미가 아직도 인간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세상. 그는 그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츠미는 달리 생각했어요. 그와 히라마사는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그는 심지어 히라마사에게 플루트를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히라마사가 죽은 후 세이메이도 매우 슬퍼했어요. 그는 심지어 환각을 경험하며 히라마사가 아직 앉아있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야스노리가 세이메이를 찾아와 히라마사의 영혼이 담긴 부적을 주었어요.
그는 악마가 손을 뻗고 있었던 걸 깨달았을 때 밝혔어요. 히라마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몰래 부적을 놓았다. 하지만 그 부적은 히라마사의 영혼만을 보호할 수 있었다. 히라마사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이 멈췄기에 세이메이는 그를 되살릴 수 없었다. 세이메이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신인 태산부진에게 가서 간청할 것이다. 히라마사를 살려달라고. 야스노리는 세이메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태산부진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런 간청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허락된다 해도 대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아마도 세이메이 자신의 생명일지도 모른다. 야스노리는 세이메이가 히라마사를 구하려다 죽는다면 정말 행복할지 물었다. 그는 세이메이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히라마사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세이메이는 그런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절대 히라마사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츠미 안의 악마는 모든 것이 히라마사의 잘못이라고 믿었다. 그는 비밀 플루트 선율을 훔친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츠미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배운 멜로디였습니다. 히라마사는 자신만이 봉악마의 피리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는 걸까요? 봉악마의 아츠미의 분노는 그를 진정한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츠미는 정원에서 가지를 치다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히라마사처럼 재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 봉악마의 피리를 연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물으며 그 목소리는 히라마사에게서 모든 것을 훔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는 것이죠. 그는 히라마사에게 어떤 증오도 느끼지 않았나요? 아츠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에게 히라마사는 아주 특별한 친구였어요. 악마의 목소리는 히라마사가 천재였다고 지적했지만 바로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어요. 말하는 꽃을 잘라내고 아츠미는 물웅덩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악마로 변했음을 깨달았어요. 악마는 그에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플루트냐 아니면 그의 우정이냐. 히라마사. 결국 아츠미는 플루트를 선택했어. 히라마사는 죽었고 이제 아무도 그를 능가하는 플루트 연주자가 없었어. 아츠미는 나중에 숲속에서 세이메이를 만났어. 세이메이는 아츠미를 죽이러 왔다고 선언했어. 그는 히라마사의 유언을 지킬 수 없었어. 아츠미가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이메이가 치려던 순간 그는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발견했어. 악마의 눈꼬리에서 흐르는 눈물.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츠미는 아직도 자신이 한 일에 고통받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세이메이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세이메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취했다. 그는 히라마사의 시신을 훔치러 갔다. 히라마사를 부활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야스노리는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세이메이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츠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히라마사뿐이라고 믿었다. 세이메이는 이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몇 가지 재료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료가 준비되면 그가 맡긴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이메이의 행동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정신을 잃은 것처럼. 치우코님은 세이메이가 히라마사를 식신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그를 식기로 만들어도 소통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히라마사를 되살리려고 결심했어요. 그는 이전에 다만과 은밀한 거래를 했어요. 이번 만남은 이전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다만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히라마사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고 시도해봐야 알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치우코 부인은 세이메이가 의식에 동행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곳이 너무 위험하며 더 중요한 것은 히라마사가 부활할 때 적어도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히라마사의 시신을 황실 재단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관리들이 황제의 평화를 위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세이메이가 나타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의식을 주관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평화의식이 아니었다. 대신 이 의식이 완료되면 수도 전체의 평화를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전체의 평화를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즉시 우려를 표하며 세이메이가 히라마사의 시신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히라마사의 시신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이메이는 히라마사의 몸을 덮고 있던 돗자리를 열었고 모두가 두려움에 물러섰습니다. 그는 태상부진에게 시신을 바치고 있다고 말하며
지체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병사도 세이메이가 히라마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히라마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수도의 안전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도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가나의 관리는 세이메이가 위식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야스노리도 이 결정에 찬성했다. 황제는 세이메이가 이전에 나라에서 요마를 제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그에게 이 위식을 전담할 정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세이메이는 주문을 읊기 시작했고 어둠의 안개가 궁궐을 뒤덮었다. 히라마사는 몸을 일으켜 익숙한 필이 꼭 아츠미를 불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신하들은 그의 요마가 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알고 보니 세이메이가 그를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설치한 것이었다. 불사조 마왕은 히라마사 대신 피리를 부는 역할을 맡았어요. 떠나기 전에 세이메이는 그 악마에게 히라마사의 목숨이나 피리 중 하나는 반드시 남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세이메이는 아츠미를 유인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진짜 상대는 아츠미가 아니었어요. 악마가 진짜로 싸워야 했던 건 히라마사였어요. 세이메이는 아츠미의 공격을 피하며 전장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악마들이 나타나 시종들을 공격했어요. 야스노리와 세이메이는 그들을 막으려고 했고 다만은 마지막을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임무의 한 단계, 검은 구체는 마귀를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투 중에 세이메이는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다만이 아츠미를 막아 세이메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뜻밖에도 세이메이의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몸에서 마지막 부적을 꺼내어 태산 부군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벌레들과 세이메이의 결합은 큰 음양원을 만들어 마당 전체를 감쌌다. 치우코 부인은 히라마사가 불길에 휩싸이려 하자 용감히 그를 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히라마사는 제때 되살아났고 두 사람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다. 히라마사가 의식을 되찾자 그는 자신의 영혼이 부적에 머무는 동안 분명 세이메이의 계획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자기 세이메이가 아마도 자신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세이메이 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다. 세이메이는 이미 타이산푸준의 거대한 손에 붙잡혀 있었다. 히라마사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세이메이를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탓했다. 그가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기 전에 아츠미가 그를 공격했다. 히라마사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세이메이의 말을 기억했다. 오직 히라마사만이 아츠미의 진정한 자아를 구할 수 있었다. 디맨드는 그에게 만약 아츠미의 뿔을 자를 수 있다면 아츠미의 인간 본성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히라마사는 아츠미와 나눈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한때 함께 즐겁게 피리 연주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히라마사는 아츠미의 뿔을 잘라내 그의 인간성을 깨우려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본성을. 히라마사는 자신이 악마를 바꿀 수 있다고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았다. 히라마사가 다시 부활할 기회를 영원히 없애려는 시도였다. 아츠미는 그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릴 계획이었다. 히라마사는 아츠미에게 왜 그렇게 그를 미워해서 악마가 되었는지 물었다. 왜 계속 그의 재능을 칭찬했는지, 왜 과거에 히라마사에게 친절했는지. 히라마사는 여전히 아츠미 안 깊은 곳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인간적인 본성은 이것이 친구임을 인식했다. 하지만 그 안의 악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악마는 히라마사를 즉시 죽이고 싶어 했다. 아츠미의 뿔 하나가 잘려나갔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일부 되찾는 것 같았다. 위지였다. 그는 히라마사 같은 친구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안에 있는 악마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라마사를 공격했다. 한편 다만과 야스노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악마들을 상대하느라 바빴다. 였다. 그들은 단순히 악마를 하나씩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했다. 아츠미는 히라마사에게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했다. 그의 히라마사의 재능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히라마사는 자신의 재능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기쁨과 열정을 찾기 위해 플루트를 연주했다.
히라마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플루트를 연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불굴의 의지로 피닉스 악마의 플루트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아츠미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어릴 적부터 히라마사의 단순한 꿈은 아츠미와 함께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절 느꼈던 행복을 결코 잊지 않았다. 치우코 부인은 히라마사에게 칼을 던졌다. 히라마사는 재빠르게 아츠미의 남은 뿔을 잘라냈다. 그 남자와 야스노리는 남은 요괴들을 신속히 처리했고 왕실 마당에는 단 한 마리의 요괴만 남았다. 그 요괴는 바로 아츠미였다. 뿔을 잃은 아츠미는 자신도 히라마사와 함께 플루트를 불며 즐거웠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들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가 느낀 질투심을 이길 수는 없었다. 분노에 휩싸여 그는 히라마사를 세게 물었다. 히라마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가 자신의 재능을 희생하여 세이메이를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역시 아츠미의 플루트 연주 실력을 부러워했다고요. 심지어 악마의 탐욕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부터 히라마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이었죠. 그는 한 번 들은 노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어요. 이 능력은 아츠미의 마음에 질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히라마사의 재능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심지어 그의 스승인 아츠미를 능가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때부터 아츠미의 증오와 질투는 몰래 쌓여서 점차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악마.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악행은 악마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츠미 자신의 선택이었다. 히라마사를 죽인 건 악마가 아니었다. 아츠미 자신이었다. 그가 히라마사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를 미워했다. 히라마사는 모든 사람 안에 악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쉽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츠미는 자신이 아직도 악마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큰 수치를 느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가 다시 히라마사를 공격할지도 몰랐다. 아츠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히라마사가 그를 막을 방법을 몰라 당황할 때 세이메이가 나타났다. 그는 아츠미의 칼을 쳐내며 저주를 풀 수 있는 주문을 걸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츠미에게서 저주를 제거하는 세이메이는 히라마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세이메이는 자신의 재능을 히라마사에게 남겨도 되겠냐고 물었다. 히라마사에게. 그들은 함께 플루트를 불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아름다웠다. 이중창을 마친 후 세이메이는 아츠미에게 자신이 그럴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했다.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았어. 아츠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사건이 끝난 후 모두는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다. 히라마사, 세이메이, 그리고 야스노리가 함께 앉아 와인을 마셨다. 아츠미가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히라마사는 세이메이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살아있어. 세이메이는 자신에 대한 한 남자의 험담을 이용해서 시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분신이 대신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헐뜯은 사람들은 수명의 일부를 잃게 되었다. 그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한 일종의 업보인 것 같았다.